저는 방금 소개받은 박중목이라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과학기술의 최첨단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사실 제가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소개도 하셨지만도 이 이세돌과의 그 알파고 대결을 통해서 이게 참 신기하구나. 이 도대체 뭔가라는 굉장한 이제 궁금이 생겼고, 그래서 오늘 저 나름대로 이 화면에 나오는 장면이 아마 저희 주제의 대표적인 핵심 주제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과연 인간이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은 그냥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붙었구나. 그래서 알파고가 있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화면상에 보면은 인간의 위상이 여러 경우로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로 뭐 관심이 없던 부분이 알파고를 통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인간이 과연 어떤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이제 주된 관심사였고, 여태까지 아마 대체로 뭐 이 기술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물음은 많이 언급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접근 방식과 조금 다르게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새로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좀 이상하다, 좀 저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또 의문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작해 주시고, 인공지능 시대 대표로서 알파고를 이렇게 예시를 하고, 과연 인간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이제 여러분하고 좀 논의하는데, 이 논의에 앞서 제가 이제 목차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 그 프린트가 돼 있을 겁니다만, 제가 핵심적인 주제는 세 번째입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관계 맺음에 따라서 인간의 위상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저는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강연을 통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소위 인간과 인공지능의 그 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해서 이 본래의 이제 제목은 인간은 왜 인공지능을 만들었을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합니다. 그 문제는 아마 사회적인 구조 문제도 있을 거고, 뭐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선진국과 후진국가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을 겁니다. 단지 이 인공지능을 왜 만드느냐, 만든다는 것이 뭘까 할 때는 소위 우리가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인간은 왜 인공지능을 만드는가 해서 핵심적인 이제 주제는 기술의 본질과 기술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께 논의할 거고, 인공지능의 정의를 들어갑니다. 뭐 여러분 인공지능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사실 영어에서 나왔습니다. 영어. 물론 뭐 우리나라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하면은 이제 인공적, 그다음에 intelligence 하면 지능,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철학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하는 건 기술이겠죠. 인간이 만드는 거. 또 하나가 뭐 있는 줄 혹시 아십니까? 예술입니다. 그래서 예술이 아트거든요. 우리 번역할 때 아트, 예술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적으로 인간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뭔가 했던 필요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뭔가 모르지만 이 만드는 방식이 하나는 도구로서 기술을 도구로 만드는 거고, 또 한편은 우리가 숭고하다고 할지 뭘 할지 모르지만 또 예술의 영역을 창작합니다. 이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인간이 지능을 만들어서 창조해낸 것 존재가 나올 겁니다.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트랜스휴먼 혹은 포스트 휴먼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한 인간 이상의 어떤 것 이렇게 될 때 어떤 분들은 이거 구별이 이렇게 하지만도 인간도 자연이 또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그도 자연인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는 제가 닐슨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언급한 부분인데, 인공지능이 뭐냐 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이제 지능을 가진 기계. 이렇게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기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능은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는데도 인식, 판단, 추론, 학습, 문제 해결. 이것이 지능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분하고 연관해서 질문을 한번 던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주주주하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인공지능은 기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공지능이 인간이냐면 아니다 할 겁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독특한 존재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하면 기계는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기계라고 했을 때죠. 근데 이는 여태까지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죠.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기계는 정신이 없고 또 당연한 이제 물리적인 법칙에 즉 보통 이제 인과법칙이랍니다. 물리적인 법칙에 이제 존재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지능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현대에서는 인공지능을 기계로 봅니다. 대부분 제가 책을 텍스트 쭉 읽으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논의가 거의 다가 기계로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서 조금 좀 퀘션 마크를 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한다면 이 기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물론 지금은 인공지능이랍니다만 제3의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 주장입니다. 제3의 존재다. 그런데 이 3의 존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측 불가능하다. 궁금하다. 그런데 인간의 통제 밑에 있을지 아니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지 이제 발달사에 따라 좀 따라가겠죠. 그래서 먼저 기계는 생각을 못한다. 근데 제일 처음에 튜링 기계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는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생각이 진짜 인간적인 생각이니 아니면은 그냥 공식상에 아까 이야기했던 판단, 추론하는 건 단순한 그거냐라는 문제가 이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철학적인 공부에서 이 생각, 이 사유라고 하는 거죠. 사유를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에서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유의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유의 법칙. 사유의 법칙, 즉 안에 의미를 떼고 우리가 사유할 때 형식적인 법칙. 이 사유 형식의 법칙은 인간이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논리학은 안에 내용을 다루지 않고 사유 형식의 법칙만을 다룹니다. 인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단론법 배웠고 판단에서 명제라는 것도 배웠고 여러 가지 형태를 배우는데 이것도 인간이 갖고 있고 저는 이 인공지능을 충분하게 잘합니다. 인간보다 더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다. 이 생각하고 인간은 인공지능은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생각이라는 자체가 사유 형식이라는 차원을 본다면 인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인공기계를 기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의식입니다. 의식은 지금 현재 나중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분류에 들어가면 인공의식이라는 하나의 영역을 좀 이야기할 건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의식의 영역까지는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식도 사실은 철학적 논의로 들어가면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사전적인 차원에 대충 보면은 이 안에는 생각도 들어있고 느낌도 들어있는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의 모든 활동
이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어도 자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자기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쉽게 표현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의식하는 존재. 여러분 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근데 물론 뭐 현대사회에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죠. 그죠?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근데 일단 의식할 때 이 인공지능과 구별할 때 자의식을 가지느냐 혹은 감정이 포함되어 있느냐 할 때는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다. 근데 앞으로 아까 제가 언급했던 트랜스휴먼이라든가 포스트 휴먼 가면은 좀 사항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 하면 이것도 철학적으로 엄청난 논의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핵심 주제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자유의지 보통 인간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자유의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외부의 모든 걸 갖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의지 이렇게 그죠? 이 자유의지라는데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결정론자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할 때 내 스스로 했느냐 아니면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을 때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철학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이 지능을 뭐 기계로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약간의 저는 의문사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사실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자체가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단순히 기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인공지능은 좀 다른 존재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다음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넣은 이유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그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어떤 인공지능의 분류의 시대에 우리가 있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더 전개될 것이냐는 것을 좀 알아야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위상이 어디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고 또 지금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지겹더라도 좀 다시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좀 확인하고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가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제가 좀 재원화해서 강한 인공지능의 두 가지를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인공 일반지능,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는 포괄적인 능력,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공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식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전반에서 의식이라는 도대체 뭐냐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도 있지만 그 안에는 느낌도 들어가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총체적인 능력을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이 의식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이기를 인공의식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상태는 뒤에 이제 언급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발달된 제3차 인공지능 시대에 갖고 있는 영역은 주로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에서 인공 일반지능을 우리가 지금 시스템으로 갖고 있습니다. 산출해 놨습니다. 지금 인공의식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의 위상을 설명하는 토대는 바로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중에서 인공 일반의 지능에서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약한 인공지능,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죠. 정의된 규칙이나 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지능을 흉내낸 것, 이는 끝까지 인공지능을 기계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 기계는 지능을 갖고 있는 진정한 인간의 지능이 아니라 그냥 지능을 흉내낸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보는 관점에서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약한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요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특히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위에는 주로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철학자들이 규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지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인 지능은 이제 포괄적인 지능이라는 건데 제한된 영역에서만 적어도 제한된 영역에서 지능적인 행동을 하거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 특성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알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둑이라는 영역 안에서 이제 지능 활동을 하죠. 그죠? 이와 같이 특수 영역. 여러분 지금 산업계에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거의 다 특수 영역입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나 영역에서 인간 못지않는 인간과 같은 혹은 인간보다 뛰어난 알파고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로봇 혹은 인간지능 이거를 약한 인공지능 부류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약하다 해서 인간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물론 인간보다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전문 서비스 인공지능 거의 다가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개발하고 있는 인간지능은 거의 요즘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 약한 인공지능에 해당됩니다. 요즘 우리 뭐 산업화 한다는 때 제일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약한 인공지능을 가진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제가 이 김대숙 이제 과학자입니다. 이 부분은 철학의 입장이 아니라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규정을 약한 인공지능을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세상을 알아보고 알아듣고 이야기하고 글을 쓰고 정보를 조합하면서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강한 인공지능하고 구별하기 상당히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김대숙 교수는 강한 인공지능을 또 다르게 규정을 합니다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철학적 영역에 본다면은 이 부분은 뭐 인간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의 구별 방식은 제가 별로 그렇게 저희 그 관점에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이의 영역이 바로 약한 인공지능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학자와 좀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라면 이제 강한 인공지능은 아까 지금 두 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공 일반지능, 일반이라는 말도 있고 다음에는 이제 인공의 의식이라고 이제 붙이는데 인공 일반지능은 사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능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하는 인공적 지능.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특정한 영역에만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뭐 고도의 지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약한 인공지능에 비해서 특수한 영역은 우리가 사실 요즘 뒤처져 있습니다. 굉장히 뒤처진 분이 많죠. 그죠? 그러나 인간은 뭐하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괄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인간 전반적인 포괄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 현재 수준이 굉장히 낮답니다. 7살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적으로 계속 발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그런 형태로 뛰는 것이 이제 7살 정도의 나이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표현하려면 복합적이다. 굉장히 복합적이죠. 포괄적이니까요. 복합적으로 인간 수준에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느낄 수 있고 또 행동하는 인공지능. 이제 느낌도 들어옵니다. 인간도 그 느낌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느낌.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강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한 예를 든다면은 이 소피아. 아마 얼마 전에 유엔에서 이제 대담을 했죠.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말 잘합니다. 서서 뭐 움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움직이는 이 수준은 굉장히 낮죠. 그러나 이제 사유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첫 출발이 사유를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몸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수준이 굉장히 낮죠. 육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단계 수준이 낮다는데,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지금 현재의 과학 발전의 단계가 한 7살 내지 8살의 수준이다까지 이제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 이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올 것이라고 예측도 하고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인공의식. 이제 요즘 말하는 이제 아까도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트랜스휴먼 혹은 포스트 휴먼. 이 트랜스는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죠? 변신하는 거죠. 인간이 이제 변신. 요즘 영화도 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포스트 휴먼은 포스트라는 뜻이 본래 이후라는 뜻입니다. 인간 이후 인간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새로운 조우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능 존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이제 강한 인공 의식을 이야기하면 자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대단하죠. 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여러분 뭐 다 알다시피 명령받지 않는 일도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할 수 있고, 또 이 사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령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명령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자의식이 있으면 대부분 명령도 거절합니다. 뭐 자율적이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은 좀 없습니다만, 지금 특이점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 있는 그런 과학자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나오는 사이언픽션의 주인공들입니다. 터미네이터, 그 다음에 아이로봇,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아마 인공의식, 강한 인공지능에서의 인공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참고로 아까 김대식 교수분께서는 약한 인공지능을 일반 사람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했다면은, 이 강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약한 인공지능의 능력에 플러스 알파로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자아가 있고, 이 자아는 자의식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기계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김대식 교수의 그 구분 방식을 보면은 두 개 다 사실 강한 인공지능에 포함시키는데, 일반 지능일 때는 약하다고 보고 있고, 이 인공의식의 영역에서는 강한 인공지능,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범주를 조금 다르게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분류하는 방식은 제가 철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주제를 보고 제가 이렇게 분류한 것이니까, 뭐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토대로 해서 왜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을까? 인공지능을 만든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은 이제 이 인공지능을 어떤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만, 제가 이제 보는 이유는 인공지능은 기술이다. 기술이죠. 인공지능을 새로운 존재로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기술에 의해서 만든다. 편하게 위해서 뭐 등등등, 이 기술의 영역이다. 그래서 기술의 본질과 속성,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이제 과연 인간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추론할 예정입니다. 자, 기술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분류하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뭐 철학자의 분류에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독특하게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기술의 본질은 바로 이제 도구이고, 도구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어떤 목적이냐? 그건 인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사실 이 인공지능을 왜 만드느냐?
어떤 목적 때문에 만들었을 거고 그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도구로서 인공지능이 산출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만드는 인간의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좀 철학자를 꼽아놨습니다. 순수 철학자는 뭐 데카르트가 베이컨이고 갤렌도 철학자입니다만 조금 이제 응용 철학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갤렌이 이야기하기는 인간은 결핍된 존재라고 봅니다. 인간 규정을 왜 결핍된 존재라고 하냐면 모든 생명체는 자연에 적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자연에 의해서. 그런데 인간만은 모든 면에서 타 동물에 비해서 결핍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뭐에 대해서? 자연 환경에 결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다리로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손도 약하고 뭐 여러 가지 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 결핍에서 인간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됐는데 그분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맞는 생존 도구로 옵니다. 출발이. 그래서 이 기술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갤렌이 인간이란 본래 무엇이냐 어떤 존재냐 할 때는 결핍된 존재로서 규정하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도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신까지도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신은 뭐 인간을 창조했다고 보지만 그 양반은 신앙도 바로 어디에서 나면 생존이라는 개념에서 고차원적으로 올라간다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생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이 도구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기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카르트, 베이컨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이 모르시는 분은 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는 존재한다. 생각은 바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고 존재의 근거다 이야기를 했던 분이고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분들은 이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이성적 동물이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것은 생존적인 의미라 한다면 뒤는 인간에게 효율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성을 갖기 위해서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인간 이성이 자연을 이용해서 자연은 인간을 어떻습니까? 기계적인 물리적인 요소니까 자연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 목적은 인간의 풍요함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도구는 자연으로부터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이제 기술에 대한 합리 근대에 들어와서 인간이 이제 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술은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이성이 자연을 이용하여 만든 도구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아마 베이컨 보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알고 있죠. 이때 앞에 뭐가 빼놨습니다. 뭘 아는 것이냐면 자연의 법칙을 아는 것입니다. 자연을 아는 것. 그리고 힘이다 라는 것은 뭐였냐면 자연을 이용하는 힘 혹은 좀 라디컬하게 표현한다면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다. 라는 의미 지배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연을 지배하고 혹은 자연을 이용하면서 도구를 만들고 지금은 자연으로부터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생태계 위협.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인간의 그 이성에 대한 비판을 할 때 항상 베이컨 말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가지고 야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 꼬라지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철학자 이야기하면 좀 재미없죠, 그죠? 뭐 아도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만 그 양반은 뭐냐면 아는 것, 즉 인식입니다. 인식은 권력이다. 딱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식은 객관적으로 사실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안다는 이면에 뭐가 있냐면 권력성을 갖고 있다. 지배하는 권력성이죠. 이렇게 이제 규정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베이컨이나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이 기술이라는 것은 자연을 이용해서 인간의 삶을 풍족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이는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풍족성입니다.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혹시 하이데거 많이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딴 약간 어긋난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 대전 때 나치의 협력을 했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던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하이데거의 철학은 제가 뭐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동양적인 사유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철학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어떻게 보냐면 여태까지 뭐 목적 수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봅니다만 이 하이데거는 기술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닭다리라고 정의한다. 이 닭다리라는 말 아마 이런 생소한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모라세움. 우리나라 번역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모라세움. 독일 말로 하면 게슈텔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말에 합당한 그런 번역이 없어서 닭다란다. 막 몰아씌우는 기술은 바로 이런 본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 기술을 자율적인 하나의 단순한 도구 혹은 하나의 그 수단 물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는 기술은 닥달하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 본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아주 특이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닥달이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강이 흘러갑니다. 이 강이 쭉 가면 우리가 강을 좋게 이해하는 강을 이용해서 댐을 만들고 멀어지면 전기를 생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술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보기에 뭐냐면 그 기술은 자연의 에너지를 빼앗아 온다. 닥달시킨다. 뭐로? 전기를 만드는. 그래서 이 주체를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자연의 에너지를 몰아쓰고 닥달시켜서 에너지를 자기한테 가져오는 것이 바로 기술이다. 그래서 닥달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따말하면 지배라는 개념도 있을 거고 혹은 몰아쉬움. 그래서 이 기술은 금방 이야기했던 뭐 좀 어려운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의 이제 철학적 관점은 이 존재가 드러나는 아주 이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본래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씨가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합니다. 지가 자율적으로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라고 인간은 뭐냐면 거기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뭐 살펴주는 것이 뭐 본래의 존재의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현대로 접어들면서 기술이 발달되면서 씨에게 몰아시험, 닥달합니다. 뭐를 갖고? 비료를 준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게 아니라 기술, 비료라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술을 이제 비료를 줌으로써 성장을 굉장히 촉진화시키죠. 막 몰아시옵니다. 빨리빨리 자라라. 그리고 뒤에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를 넣습니다. 농약도 뿌리고 빨리 자라. 다른 건 죽어라. 뭐 등등등.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닥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닥달이 우리가 지금 비교한 거는 사실 자연에 이야기하지만도 인간에게도 닥달을 시킨답니다. 아마 여러분 현대사에서 아마 여러분 다 닥달 속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좀 여유있게 살려고 하니까 야, 이 현대사회는 이 기술이 워낙 발전되다 보니까 다 뭐라고 하냐면 닥달에 몰아세움으로써 인간이 도구화될 것이다. 지금 도구가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의식이 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나라 어떤 존재인가 질문을 던지고 살 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느냐? 아닙니다. 아침 출근해서 뭐 나가고 막 하루 종일 하다가 집에 와서 딱 뻗습니다. 자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또 집에 와서 자고. 완전히 어찌 보면 도구화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술 때문에 이제 하이데거의 분석은 인간도 기술이 발달될수록 인간도 하나의 부품으로 도구화되신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효율성 기능을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이 기술이라면 또 하나는 닥달한 기술이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제가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전개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참고한 거는 여러분 좀 아시는 분은 많이 알 겁니다. 경영의 기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영 조직을 고안하는데 이 양반이 말하는 인간을 전적으로 생산적 기계의 보안수단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기계의 보안수단입니다. 즉, 이 말은 인간이 바로 뭐로 전락을 하느냐면 기계의 보안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야 생산이 많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을 보고
야, 이건 진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충격을 받는 말입니다. 이 말에 사실 여러분은 그냥 아 그래 생선 많이 하면 좋겠지 볼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계의 보안수단. 뭐가? 인간이 지위가 상당히 이제 하락시키는 그런 언어의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지능과 인간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할 때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한다. 인간이 자기 창조하려 하는 욕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규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닮은 걸 이제 자꾸 만들고 싶은데 뭐 자기 닮은 걸 만드는 건 자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저희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와게도 인간 전반에 대한 자기 창조의 원천적 욕망 때문에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규정이 맞는지는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규정들도 있더라.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살펴볼 그 부분은 기술의 본질을 토대로 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효율성, 생존을 위한 도구고, 하나는 닭달, 보라, 세움이라는 그 기술의 본질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식화를 조금 시킨다면은 이제 소위 인공지능이 나타나기 전까지입니다. 인공지능이 나타나기 전에 기술사회에 있어서 인간과 기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은 주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적, 기계적이죠. 우리는 일단 순수한 기계입니다. 지능이나 말 붙지 않는 인간은 기계를 산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적 인간인, 그 앞에 있지만 도구적 기계와 도구적 인간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가 돌아가고 그 기계 밑에 인간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물론 저는 이제 기계와의 관계에만 이야기를 했고 왜 이렇게 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 이제 결탁이 되겠죠. 자본주의 사회 구조와 연관돼서 나타날 거고, 저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 뭐 어떤 정치적인 구조, 경제적인 구조는 일단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기계와의 관계에서만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채플린의 모든 타임즈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 관계는 주체적인 인간과 도구적인 기계와 도구적인 인간, 이런 관계를 이제 맺고 하나의 도식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자, 이를 참고해서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이제 문제 양상으로 이제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야기하는 가장 주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이 그림을, 이 화면을 띄운 거는 알파고의 대국 장면을 보고 제가 도식화를 시킵니다. 아마 여러분 보면은 구글사 CEO하고 연구원들이 만드는 것이 바로 알파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알파고, AL은 알파고를 말합니다. 인공지능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대결하고 있는 것이 이세돌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세돌, H 써놓습니다. 이 H는 휴먼이라는 의미에서 이세돌. 그 다음 저 밑에 있는 거는 아자황. 참 묘한 인간입니다. 인간을 해야 될지. 저는 굉장히 화면이 너무나 저한테 충격을 받은 이유가 아자황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것이냐. 머리에서 탁 들어가지고 지금 봅시다. 인간입니다. 사실 아자왕이 인간이 아니냐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조선상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둑,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대결 장면입니다. 물론 알파고는 안 보입니다. 그죠? 보이질 않지만, 하여튼 구글사 CEO하고 연구원들이 이제 결합해서 알파고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알파고 대결하는 것이 인간인 이세돌이고, 근데 알파고 시킨 대로만 뜨는 사람입니다. 그죠? 시킨 대로만 뜨는 인간입니다. 근데 그걸 상징으로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이 아자왕을 대도 안 시켜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 텔레비전 준비방송에서 그런지 어쨌든 아자왕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털림씨 인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진짜 기계처럼 활동하는 거죠. 두는 대로 명령 그대로. 그래서 그 이세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앉아있으니까죠. 바둑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 끝나고 나는데 묻습니다. 근데 아장은 모릅니다. 아장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죠? 근데 아장한테 물어보면 아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떴습니까? 있으면 있어? 이거는 아장한테 할 소리가 아니고 알파고한테 했는데 알파고는 대답이 없습니다만 그 구조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지금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구글사 연구원과 알파고의 관계도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고 그다음 알파고와 아자왕도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알파고와 이세돌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글사와 이세돌의 관계, 이는 제가 논의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 자본주의 사회 혹은 산업 여러 가지 이제 엉켜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논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자황과 이세돌의 관계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논하지 않습니다. 이 논하는 핵심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를 이제 주로 논의를 합니다. 이러면 제가 나름대로 어쨌든 도식화해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경우가 생기더라. 이 네 가지 경우에 이제 주체 도구라는 개념을 씁니다. 첫 번째는 주체로서의 인간과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여러분은요, 이렇게 싹 써놨으면 딱 들어올 겁니다. 그죠? 뭐냐면, 구글사 혹은 연구원들이 알파고를 만들었으니까 주체로서의 인간은 구글사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은 알파고입니다. 인간이 창출했으니까 어쨌든 이 경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만 둘째로 제가 이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것은 주체로서의 인간과 주체로서의 인공지능입니다.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알파고는 저 두 가지를 아까 이야기했을 겁니다. 뭐를 갖고 있냐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체적입니다. 그리고 주체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이세돌과의 주체적인 시합을 벌입니다. 바둑을 뜹니다. 도구 아닙니다. 이때에 알파고는 바둑을 드는 주체이고 이세돌도 당연히 바둑을 드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의 수가 주체로서의 인간과 주체로서의 인공지능. 이는 또 똑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체로서의 인공지능과 도구로서의 인간. 이는 역전입니다. 이는 아까 제퍼니스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제퍼니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계는 어쨌든 도구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주체로서의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자율성과 적어도 창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파고는 주체적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구적 인간이라는 건 아자왕입니다. 아자왕은 알파고가 시킨 대로 바둑을 두는 도구입니다. 이 관계가 성립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화면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지금 이제 이 알파고 대구의 관계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도구로서의 인공지능과 도구로서의 인간, 도구로 활용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언급했던 이 채플린의 영화에 나오는 거는 아마 이 비슷할 겁니다. 밑에 도구로서의 기계와 도구로서의 인간 이렇게 이제 성립시킬 수 있을 부분인데 이제 마지막 케이스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있었을 때 인간의 위상 하나는 크게 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 도구가 되든지 이 도구는 인공지능의 도구입니다. 자율성을 가진 주체의 도구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전개를 해나갑니다. 자, 그러면 주체로서의 인간과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이 부분은 인간이 인공지능을 산출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주체이고 인공지능은 인간이 산출되었다는 점에서 산출물로서 도구이다. 이게 이제 CEO 구글사와 알파고의 관계다. 그 부분은 주체와 도구입니다. 이는 돈 버는 도구도 될 수 있겠죠.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구글사가 왜 이거 만들었을 겁니까? 인간을 위해서 물론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을 겁니다만 돈을 벌입니다. 사분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하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주체이고 인공지능은 도구이며 인간은 항상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다. 이 구글사가 보는 생각, 제가 보고 구글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람은 인간은 항상 과학기술의 산출물을 통제할 수 있다. 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 보는 사람은 좀 다르지 않겠냐. 아까 하이데거 시계 그런 부분도 이제 인문학에서 보는 기술의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경우가 이제 알파고 대결에서 1의 경우, 즉 구글사와 알파고의 이제 관계는 구글사는 주체고 알파고는 일단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주체로서의 인간과 주체로서의 그 인공지능. 이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인공지능을 뭐로 보느냐면 도구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의 위상이 뭐냐 할 때 인공지능도 주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항상 뭐 알파고는 도구다, 기술의 사물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다 라는 것이 저희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진 주체로서 인간과 인간이 산출되었지만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진 주체로서의 인간, 지금은 이제 산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트랜스휴먼으로 갈 때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이렇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결 구조로 볼 것이냐. 지금 우리가 알파고는 바둑의 영역에서는 인간과 대결입니다. 항상 인간은 알파고가 한테 졌기 때문에 와 굉장히 놀래고 야단합니다. 왜? 대결 구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결 구조로 인공지능이 이제 계속 발전되어진다면은 어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주관성으로서의 인간과 인공지능, 즉 인간과 인공지능 소피와의 관계, 인간과 소피의 관계, 혹은 다양한 휴머노이드의 인간관계. 아까 이야기했던 이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상호 주관성으로 서로 인정하자라는 관점의 모습이고, 대결 구조가 될지 상호 주관성으로 될지 그건 저도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위 인공지능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가 이제 추측이 되겠죠. 그래서 도구로서의 인간과 주체로서의 인공지능. 이 부분은 이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진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의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혹은 내지 인공지능에 종속된 그러한 인간. 알파고의 대결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알파고와 아자황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앞으로 뭐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 제출하기 바로 전에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메가피 해가지고 책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이 양반이 이야기가 기계가 사람보다 낫다. 뭐 낫죠. 어떤 영역에서는. 특히 이제 어디에 했냐면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도 인공지능에 맡겨라.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면 그 다음 인간이 거기서 다 활동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의사결정을 인공지능에 맡겨라.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따라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위험스러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것이 저는 이제 앞에 미래사에서 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왜? 인공지능이 모든 걸 결정하면은 인간이 거기서 따라서 온다. 왜? 더 잘하기 때문에. 혹은 이익을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정권 주식 투자, 이 다 AI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AI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모르겠지만도 경향을 보고 여기에 투자해라, 저기에 투자해라 하면은 인간은 예 하면서 투자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가장 위험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위상이다라고 규정지어야 될 만큼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인간이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주체는 인공지능이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화면에 이렇게 띄어놨습니다. 이미 몇 분 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구로서 인공지능과 도구로서 인간, 이는 제가 이렇게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 이런 케이스가 어떻게 될까? 근데 주로 이제 게임에 종속되어 있는 인간, 게임하는 활동에서는 게임은 사실 인간이 산출됩니다. 도구로 위해서, 뭐를 재미를 위해서 산출을 했는데 결국은 그 게임 속에서 인간은 그 게임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구다, 둘 다 도구다라는 관점을 하는데 제가 또 한 위험스러운 예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비게이션도 어찌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내비게이션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뭐 하겠어? 길을 잘 안내하기 위해서, 모르는 길도 찾기 위해서. 근데 일단 여러분이 아마 차를 타시면 느낄 겁니다. 내비게이션 명령대로 갑니다. 모르는 길은 무조건 내비게이션 명령대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 가야 되고, 왼쪽 직진 몇 킬로 직진 가야 됩니다.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도구로서의 인간과 도구로서의 저희 이제 지능 활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종속되어 있는 관계다. 내비게이션 틀림없이 이제 이 길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도구로 생성된 건 확실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내비게이션 지시대로만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자꾸 감퇴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감퇴되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지, 옛날에는 저는 지도 보고 갔습니다. 지도 딱 켜놓고 연구하고 딱 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돌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을 틀면 그냥 갑니다. 다음 가라 못 갑니다. 왜? 내비게이션이 따라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간의 그 어떤 사유도 도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네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서 인간의 위상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도구겠죠, 그죠? 근데 지금 앞으로 발달의 전개를 보면은 사실 굉장히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분이 이제 게임을 했는데 이거 안 보시다가 아마 우리 그 오락 게임에 인간이 도구로서 이제 하는 부분이어서 시간도 그렇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서 이제 미래 사회의 인공지능은 어떠해야 하는가 입문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지 아니면 통제가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닥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되었냐, 어디에 주력을 두고 발전했냐 하는 부분에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뭘까? 그 놓친 부분을 찾는다면 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간단하게 맺겠습니다. 이때까지 인공지능은 인지적 능력만 확대시켰습니다. 인지적 능력. 인지적 능력은 지식이야. 아까 지능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인간보다 훨씬 확실하게 많이 그리고 질도 높고 인간보다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한 영역이 앞으로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인가론, 계산주의, 물리주의, 기능주의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산출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기술은 항상 중립성을 띠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공지능도 중립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도 저 보면은, 위험하지 않냐 할 때는 사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자체는 잘못도 아니다. 단지 인간이 어떻게 이용했냐의 차이점이지, 인간의 문제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되는 계기는 가치 중립성을 띈 것이다. 예를 들면 칼 많이 만듭니다. 그죠? 칼은 한편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인간이 잘못 사용이 위험합니다. 살인이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칼 자체는 가치 중립주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 굉장히 발전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시장경제 원리입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게 시장경제입니다. 효율성을 너무 많이 따지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되는 토대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현재 위치가 뭐냐면 한편에서는 도구적이지만 인공지능이 한편에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닌
주체적 존재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뭐가 결핍되어 있었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결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적 인공지능에 대한 주체 역할을 인정해 줘야 된다. 항상 도구로 생각하지 마라. 왜 인간은 항상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체로 인정해 줘라. 앞에 이야기한 건 전부 다 인간 정신입니다. 그런데 뭐 자율성도 갖고 창의성을 갖고 있으면 아까 여기서 악수하듯이 주체성을 인정을 일단 해줘야 뭐 악수를 하든가 뭐든지 인공지능을 도구로 보면 악수할 수 없습니다. 주체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음 인공지능의 윤리적 가치를 부여해주는 거예요. 앞에 그런 인지적 기능만 부여해줬습니다. 그런데 윤리적 가치를 부여해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부여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 지능에 소위 이럴 때는 하지 마라 라는 어떤, 그도 뭐 이 지능에 부여해 주려고 지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리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인간 지능에 부여시켜주는 것이 여태까지 인공지능의 발달에 결핍되어 있다. 요거 하나와,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제가 이 제목이 인공지능 시대 인문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문학과의 소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인문학은 뭐 가치 중립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적어도 여기서 가치 지향적 성찰과 비판 의식이 토대가 된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과 인문학은 함께 가야지 기술만 발전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요즘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은 산업입니다. 산업은 이 인문적인 요소가 사실 다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 산업의 토대는 인간을 위한 것이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자리매김해 주고 난 이후에 산업을 이야기해 줘야지, 산업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이래야 된다, 그건 좀 늦다고 봅니다. 오히려 순서가 뒤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점을 좀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로써 강의를 끝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